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로또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이사님 얼굴이 조금 수심이 가득한데. 네, 아우, 힘듭니다. 예. 네. 뭐 워낙 많이 빠지니까 네. 꼭 작년 같은 느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급락장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9월부터 약세장 시작하더니 10월 말로 갈수록 오히려 증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어서 또 저점을 또 이번 주 들어서 한번 깨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뭔가 또 딱히 뚜렷한 반전의 계기도 없어서 네. 좀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뭐 전쟁이 갑자기 터지고 여러 가지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네. 튀고 하니까 상당히 시장이 좀 공포도 좀 많이 확산된 느낌인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럴 때가 기회라는 말도 있으니까 네. 뭐 잘 좀 회복하고 극복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일단 이번 주는 뭐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그 전쟁 리스크가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조금씩 더 확산되면서 유가가 네. 다시 한번 이제 90달러대를 또 한번 터치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좀 컸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 뭐 일단 현재까지의 흐름은 아직까지 큰 성과가 좀 이렇게 나오진 못하다 보니까 기대만큼 예, 안 나왔죠. 예, 그 중동에서도 이제 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동 국가들은 전혀 예. 관심을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아 이렇게 되면 또 장기전 가겠구나 이 우려로 증시에 좀 부담이었고 또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건 역시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예. 장중에 어쨌든 5%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럼 16년 만에 가장 네, 높은 맞습니다. 수준이네요. 예. 예. 근데 이런 이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 아니 그러니까 미국채를 10년물을 5% 준다면 연 5%. 예, 연 5%를 주면 주식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좀 나오고 있고 또 반면 뭐 물론 이제 무조건 다 나빴다는 아니고 좋은 지표가 좀 나온 건 중국은 또 잘 나왔어요. 그랬죠. 예, 예. 중국의 뭐 GDP라든가 예. 소매 판매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게 맞습니다. 보여줬는데. 예. 예.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이런 전쟁과 미국 금리에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또 중국 지표는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또 확산이 되는 예.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에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했고 또 이번 금리 결정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렸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동결은 역시 예상대로 했지만 발언 자체는 매파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예.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를 좀 우리가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 뭐 필요하면 올릴 수도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뉘앙스였죠.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충격을 좀 줬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테슬라가 네. 좀 어닝 쇼크 여기도 역시 원인을 고금리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닝 쇼크가 나온 점도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전체적으로는 중국 지표 말고는 좀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이 금리 충격, 전쟁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증시는 한 주 내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병원 이렇게 이제 피폭 이런 문제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증시도 이 전쟁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또는 약간 어느 정도 뭐랄까 통제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역시 뭐 전쟁 같아요. 이게 근데 아직은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 되더라도 그냥 두 국가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에만 이제 싸움으로만 그친다면 예. 사실 증시 영향은 크진 않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자꾸 이란도 얘기가 나오고 또 추가적인 도발 얘기도 또 나오고 또 미국도 만약에 이란이 또 이 개입이 돼 있으면 네. 미국 입장에서 또 가만히 있을 이유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도 있고 헤즈볼라라고 이제 레바논하고 관련된 네. 그쪽 뒤에는 뭐 시리아 또 이란 네. 여러 가지 이런 맞습니다. 나라들이 다 같이 뛰어들면 네. 이제 뭐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지금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또 있잖아요, 사실. 여기 예. 이 중동에 계속 힘을 좀 발휘하려는. 그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게 미국 대 중국, 러시아의 또 이게 대리전이 또 돼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시장은 물론 그 상태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지만 시장은 지금 뭔가 이게 없다 보니까 결과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런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란이 만약에 개입한 게 드러나면 국제유가 $150 갈 수도 있다. 예. 네, 그런 뉴스도 아마 나온 거예요. 시장은 항상 약간 최악의 네. 가능성을 계속 반영을 하니까 네. 안 좋죠. 또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진짜 $130까지 간 적이 있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충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제 전달에 비해서 0.7% 올랐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이제 좋은 편이니까 역으로 긴축 우려가 커진 셈이고 또 보면은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이제 5% 한번 찍을 정도로 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뭐 특히 성장주들은 당분간 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성장주 버티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미 한 2, 3주 전부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 이번 주는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주의 대표격이 결국 테슬라잖아요. 사실 예. 누가 봐도. 근데 이 테슬라가 그동안 주가 그 고금리에도 견고했거든요, 되게.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 본인 입으로 직접 그랬어요. 금리 때문에 힘들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할부금 내고 차를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월 할부금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 둔화 얘기를 꺼냈어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는 금리 충격에도 좀 자유롭고 가격도 좀 내렸죠. 네, 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테슬라마저도 이 영향을 받고 CEO마저도 직접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금리 충격에서 자유로울 기업은 이제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 우려감. 특히 성장률은 금리랑 또 반대로 가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혔던 게 신재생 에너지주인데 예. 뭐 풍력, 태양광주들이 굉장히 뭐 미국도 안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금리 여파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풍력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예. 개발할 때 자금 조달해서 하는 건데 취소하는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예, 높으니까 차라리 그거 취소하고 그 위약금 같은 게 있나 봐요. 취소하면. 예. 그거 내고 그냥 해버린대요. 벌금 내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로는 수지 타산이 아예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금리의 여파가 예전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게임, 바이오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쪽은 사실 요즘에 큰 변동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예전만큼의 금리 충격은 없는 게 주가 이미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근데 새로운 성장주로 우리가 주목받았던 신재생, 또 전기차, 배터리, 또 로봇까지. 왜냐하면 로봇도 이거 자동화 투자 이거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면에서 성장이 우리가 돋보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장주들이 결국 힘들 수밖에 없는 현재 금리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대중국 추가 제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저사양 AI 칩도 이제 못 가게 한다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이것도 뭐 반도체주라든지 우리 IT 업계에 상당한 악재가 된 셈이죠. 일단 이제 수요를 누르는 거니까 당연히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 비중이 예. 크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거는 사실 엔비디아 이제 칩 중에 중국 전용 칩이 A800, H800이에요. 이게 규제를 우회하려고 만든 칩들이거든요. 중국 수요가 좀 많으니까 전체 매출의 한 20% 가까이가 중국 쪽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시장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 화웨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화웨이 스마트폰에 자기네가 만든 칩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 중국이 자체적으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A800, H800까지도 규제를 했고 이게 엔비디아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양의 칩들 뭐 인텔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칩까지도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아예 인공지능 자체를 그냥 못하게 하겠다. 특히 이제 정부나 기업향. 근데 이번에 스마트폰, 게임,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칩들은 규제를 안 했어요. 이건 상관없다. 소비자들이 사는 거는 예. 그런 건 뭐 괜찮다. 그럼 우리 국내 기업은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고 그래서 봐야 되는 거 실제로 아닌가요? 마이크론이나 예. 뭐 우리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는 이런 뉴스 나오고도 주가에 큰 변화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이들이 빠진 건 사실 좀 금리 때문에 좀 빠졌다고 봐야지. 그 저사양 AI 칩은 우리 HBM하고는 무관한 걸로 봐도 되죠. 거기에도 아마 HBM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좀 낮은 단계? 근데 낮은 단계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저사양 칩에는 아마 GDDR 같은 네. 뭐 그런 것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HBM 시장이 큰 영향은 아마 못 줄 걸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50원대 후반 정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높아진 셈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세가
조금 나올 법하다가 다시 뭐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또 매도로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요 분명한 건 10월 들어서 많이 팔곤 있어요. 예. 네, 많이 파는데 일단 10월 달 들어와서 1.1조를 순매도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줄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악재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증시 이렇게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줄였다고 매도를, 이게 좀 얼핏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화수 이틀간 8천억이나 사버렸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그 10월 달 들어서는 그래도 가장 매도가 줄어든 그런 형국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다만 이제 현물은 매도를 좀 어쨌든 늘리진 않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단기 매매하는 선물 있죠. 네. 선물은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분명한 건 외국인 매매 동향은 이번 주에는 크게 그렇게 악화되거나 현물 자체는 없었고, 또 미국계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미국계 자금은 아직까지 나간 정황은 안 보입니다. 유럽 쪽이 많이 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유럽은 사실 좀 단기 매매를 많이 하고 거기에 헤지 펀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면요, 유럽계 쪽은 원래 자금을 많이 빼는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계 쪽이거든요. 근데 예. 이건 좀 다행이죠. 미국계는 아직은 나가진 않는데 유럽 쪽이 좀 나가면서 일부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매도 기조가 10월에 좀 많이 있었지만 이번 10월 그 세 번째 주만큼은 이 시장의 이런 충격에도 매도는 많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했거나 뭐 선방한 종목, 업종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했거나 선방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 가운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물론 이게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전쟁이나 뭐 이런 금리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현 상황이 그냥 좀 유지된다고만 좀 봤을 때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좀 올라왔던 섹터 중에서는 MLCC 업종이 저는 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게, 전장 쪽으로? 네, 전장 쪽도 있고 또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가요 좀 예. 살아나요 실제. 아. 근데 우리나라 또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하웨이에도 납품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뭐 예. 반도체는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 외에 또 부품들은 규제는 없기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아마 잘 팔리는 거 아마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털 분명히 호재이기 때문에 MLCC 쪽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어질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주에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닌데 편의점하고 건설 대표주가 좀 올랐어요. 근데 일단 편의점은 흔히 말하는 그 금리에 굉장히 둔감하죠. 예. 경기 민감주고, 우리가 뭐 그 매일매일 이렇게 편의점들 많이 가실 텐데 내가 뭐 당장 소득이 줄어든다고, 예, 갑자기 또 소득이 는다고 편의점에서 많이 사거나 줄이진 않거든요. 약간 필수 소비재가 필수, 많죠. 네, 맞죠. 그래서 가볍게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고금리 환경이 영향을 덜 받는 방어주기 때문에 편의점주들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편의점 회사들 주가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장기가.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건설 대표주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에 이제 국빈 자격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물론 중동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 간다는 거는 뭔가 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수주 소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외 수주.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와주면 그래도 주가에는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건설 대표주도 한번 요건 모멘텀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외국계 두 곳, 뭐
BNP 파리바하고 HSBC죠. 네. 이것이 이제 560억 정도의 아주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외국계에서 불법으로 공매도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유가 뭔가요? 좀 처벌이 너무 그동안 솜방망이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좀 솜방망이 처벌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예.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사실 고의성이 있어도 입증을 또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네. 이번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 건은 금감을 좀 칭찬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사를 열심히 해서 고의성을 분명히 입증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두 개 이 투자은행들도 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알고 했다는 거죠. 예. 예, 알면서도 예. 했는데 약간 뭐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또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번에 국회에 나가서 네. 발언했더라고요.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면 뭐 외국에 데려와서라도 끌고 와서라도 근데 형사처벌하겠다. 그 말을 꼭 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분명히 솜방망이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나온다면 또 금감원의 또 책임론이 또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센 아마 그런 조치들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고의성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입증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했잖아요. 분명 고의적으로 뭔가 한 거는 같은데 예, 못 잡아냈죠. 그동안 못 잡아냈어요. 근데 예. 이번에는 어쨌든 밝혀냈다는 게 좀 의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개선 국민 청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최소 기준이 5만 명인데 이미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말하자면 관련 상임위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사님 보시기에 반드시 공매도 관련해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일단 이제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시스템상으로.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아예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아직도 제가 봤을 땐 그 시스템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냥 무차입으로 빌리지도 않았는데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빌리지 않았을 때는 공매도 못하게 예. 시스템으로 아예 막아라.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실제로 빌려야 빌려가지고 돼요. 갖고 있는 주식으로 이제 공매도를 네, 하든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빌릴 것이다라는 정도 약속 내지 또는 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해도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근데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이제 공감은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개인 취업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빌린 다음에만 할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을 예. 확실히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빌리거나 그러니까 앞으로 빌려서 며칠 후에 갚겠습니다. 예. 아니면 빌릴 거니까 야 어차피 빌릴 거니까 팔자. 팔고 며칠 후에 그냥 바로 빌려서 예. 채워놓으면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네. 뭔가 시스템을 빨리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거, 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은 형평성이 이렇게 어긋나냐.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근데 개인 투자를 원하는 건 우리 공매도를 우리도 외국인처럼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외국인도 기관도 규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벗어나 있어요 지금 예. 논점이. 그래서 개인들도 막 더 빌릴 수 있게 약간 규제를 좀 완화시켜줬잖아요. 예. 근데 그걸 원한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간 거고 외국인 기관도 상환 기간 제한시켜라. 그러니까 무제한이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주식을 빌려 가지고 빨리 갚아야 되면은 함부로 못 할 네. 텐데 지금은 사실상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이면 언젠가는 떨어질 때 네. 갚으면 되니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도 하기가 사실은 쉽죠.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반대로 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하면 불만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환 기간도 개인처럼 규제를 좀 강하게 해서 뭐 네. 3개월에 무조건 갚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증거금도 있거든요. 예. 개인들은 공매도 하기 위해서 주식 빌리려면 증거금 내야 돼요. 네. 그럼 그만큼 내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물론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빌리기 쉬운 게요. 증거금이 없어요. 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빌리면 돼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어쨌든 이것도 일단은 이게 논의를 해서 예. 추후에 좀 이게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개인 투자 원하는 건 어쨌든 공매도를 개인처럼 이렇게 좀 규제를 해달라. 예.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개인도 공매도 하기 쉽게 해달라는 게 네,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예. 개인 투자분들은 공매도 하기 싫어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싫다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더 할 수 있게끔 눌러주는 거는 당연히 더 싫어하죠. 그게 형평성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예. 아니니까 네.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를 좀 어쨌든
좀 그 개인처럼 예. 이렇게 좀 규제를 강화해달라. 예. 네,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공매도입 제도 좀 개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규제하려는 예.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마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금융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누가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 대부분이 사실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쇼크브링이 나오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공매도 비중 높은 주식 가운데서 쇼크브링 나오면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가장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이 이제 그 호텔신라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호텔신라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중국 지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중국 어쨌든 소비주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쇼커버링 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현대미포조선. 예. 현대미포조선은 물론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공매도 많이 나오면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가 오르면 조선주한테 나쁠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도 좀 그렇고 LNG 수요는 여전히 좋으니까 저는 현대미포조선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저는 그 음식료 회사 중에 대상도 좀 공매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밀가루나 대두나 이런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실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실적에는 오히려 한 4분기 되면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쇼커버링도 어느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건설주 중에 DLENC 네. 옛날에 그 대림산업이 대림. 예. 예. 근데 여기도 이번에 그 DL 건설하고 자회사랑 네. 주식 교환을 해가지고 DL 건설을 상폐시킨대요. 예. 근데 이게 왜 호재냐면 중복 상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DL 입장에서 자회사 예, 중복 상장. 중복 상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호재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또 중동 대통령이 또 순방 가니까 해외 수주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낙폭도 크고 안 좋지만 쇼커버링은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4개인데 네. 한두 개 더 할 수 있습니까? 한두 개 더 하면은 이 대부분이 2차 전지여가지고 예. 근데 2차 전지도 언제든지 쇼커버링 예.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뭔가 호재가 없어요. 나올 만한 좀 호재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4분기 실적은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요. 저도 좀 그래도 3분기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혹시 10월 20일, 30일까지 데이터에서 양극재 판가가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좀 써줘요. 아, 수출 데이터 증가했다. 예. 판가 올라갔다. 네, 그런 것들 나오면 저도 언급을 해드릴 텐데 그게 개선되면은 언제든지 쇼커버링 나올 수는 있어요. 2차 전지. 네, 예. 근데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은 확인은 안 되니까 예.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현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전장 카메 라이징. 네. 그러니까 전장 카메라에다가 밑 네. 끝에다가 영어로 라이징을 붙여버린 거예요. 라이징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러니까 예. 전장 카메라는 좋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제목을 쓰셨는데 아마 이제 카메라가 뭐 우리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는 대세는 좀 자동차다. 이런 이제 내용이 보고서로 보시면 좋겠고 특히 그 다양한 국가에서 자동차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ADAS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예. 요게 많이들 탑재가 돼 있는데 내년 7월 7일부터는 이제 유럽에서는요 무조건 신차에 이걸 다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아. 반드시 다 달고 출시를 해야 돼요. 근데 ADAS의 주요 기능이 차선 이탈하면요 경고 사인 주고요 핸들을 틀어버려요 알아서 예. 못하게. 그러니까 위험할 때 차를 이제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데 그걸 하는 센서가 카메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의 수요는 이제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자동차에 보통 하나 아니면 2개 달려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게 제도화되면요 최소 5개는 무조건 달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카메라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카메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대표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예. 테슬라는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를 아예 안 쓰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안 쓴다. 우리는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지고 자율주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9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제가 알기로 한 11개에서 12개까지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선도 업체가 이렇게 카메라만 가지고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카메라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다른 회사들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메라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과 카메라 시장에 양쪽에 뭐 어떻게 보면 양다리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카메라 만드는 기업들이 이쪽에 걸쳐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또 예. 스마트폰. 근데 이제 스마트폰 쪽은 좀 줄고 있잖아요. 예. 수요가. 그래서 여기는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자동차 카메라는 좀 그런 게 없나 봅니다.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요. 예.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성장하는 분야니까요. 네, 그리고 사양도 기존의 그 자동차에 들어갔던 이제 저사양보다 앞으로는 더 고사양 쪽으로 네. 바뀌어야 된다고 하니까 단가 인하 압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용 카메라 쪽은 우리가 좀 IT 부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픽은 일단 퓨런티어하고 넥스트 칩 두 개를 꼽아주셨고, 퓨런티어는 카메라 그 장비 회사예요. 예. 만들거나 검사하는 장비고, 넥스트 칩은 이제 차량용 그 카메라 이렇게 밖을 찍잖아요. 예. 그때 화질 개선해주는 네. 이런 이제 반도체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는 카메라 만들고 있는 MC넥스, 세코닉스 요 두 개를 꼽아주셨고, 그 레이더 업체도 좀 꼽아주셨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회사도 좀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들을 좀 그 거기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 그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가 워낙 좀 분야가 많긴 한데 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이번에 한국의 기술력이 어쨌든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